2023년 4월 10일입니다. 4월도 이제 열흘이 지났고, 몸도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봄에, 가을에, 특히 봄에 비염이라든가 아니면 뭐, 꽃샘추위, 그때가 몸이 그렇게 안 좋은 그런 컨디션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는 저도 이것저것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고, 자, 어쨌든 여러분과 늘 같이 하는 좋은 어떤 기회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월에 제주도 강연하고 그 뒤에 이제 뭐 부산 쪽도 한번 가려고 했었는데, 부산 쪽에 그 신청하신 분이 뭐 많이 없어서 뭐 몇 번 더 확인을 해보고 5월로 넘기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시안이란 매체가 있습니다. 프레시안은 어떻게 보면 뭐 오마이뉴스 정도, 뭐 규모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포지션은 뭐 대충 그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왼쪽, 뭐 진보적, 뭐라고 표현하든 그런 쪽이 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 범죄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건 사고,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 어떤 행하는 어떤 심리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아마추어적이죠. 물론 이제 국회의원 애들도 사실 이런 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제 전문적이지 못합니다. 소위 이제 진보 스피커라고는 이동영이라든가 아니면 김어준 같은 사람들도 정치 현실에 대해서는 어떤 날카로운 비판들이라든가 아니면 조언들을 해주고, 어떨 때는 뭐 꾀주머니 아니면 뭐 대갈공명 아니면 뭐 이런 책사 이런 뭐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여기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한번 본 것 같아요. 김성회라고. 여러분 혹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뭐 민주당 쪽 스피커로 날리고 있고, 여기 보니까 고향 심상정 지역구에 출마할 것 같던데, 상당히 그 목소리 자체가 좀 다르죠. 딱 보니까 뭐 얼굴 많이 본 사람 같아요. 근데 자기는 저를 뭐 알 수도 있겠지만 약간 보니까 모르면은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아마 92학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1학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91인가 9인가? 대학교 때 아마 그땐 지질학과였는데 제가 화학과를 나왔으니까 한번 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 사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정치적 현실을 분석하는데 정치의 시각으로만 보면은 이게 이제 좁아질 수밖에 없죠. 이게 불확정성 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에 다가갈수록 그거의 본질을 제대로 못 보게 되죠. 멀어질수록 그럼 본질을 더 보게 되느냐? 아니요. 움직임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세세한 거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확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딱 수식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그게 어려운 거고, 정치는 정치를 벗어나야 제대로 볼 수 있다. 뭐 이게 거의 반진리 같은 형태가 되겠죠. 어쨌든 뭐 제가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면
프레시안에 이제 깡패만 잡고 있는 대통령, 검찰 공화국의 피로감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왜 대통령 한동훈 그 특수부 검사,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들이라고 하는 검사들, 그리고 검찰 출신에 있는 소수의 한 30명도 안 되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게 어떤 책사든 누가 되든 한 책사는 한둘이 있는 것 같고 하나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걸 실행하는 권력을 부리고 하는 한 20, 30명 정도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걔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대통령이 하는 것과 딱 맞죠. 두들겨 잡고, 그러니까 정의 실현, 그러니까 범죄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내각제 개헌을 하든 집권 개헌이든 어떤 형태를 하든 한동훈이 하는 형태의 미국의 FBI나 법무부, 그러니까 미국의 이 사법 엘리트들이 이 일정 정도 지분을 갖게 된 방식, 그러니까 미국에서 적지 않은 사법 엘리트들이 50년대, 60년대 그 이전에서 미국 사회에 일정 지분을 갖게 되는 방식에 대한 상당히 심각하고 좀 심도 깊은 어떤 분석을 통해서 한동훈이 하는 방식은 그런 쪽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우당탕탕 하고 있지만은 두들겨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회유도 하고 약간 좀 방법상은 좀 서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방식은, 그러니까 목표는 명확하죠. 자신들만의 미국적인 사법 엘리트들의 어떤 지분이죠. 지금 이전까지는 이제 보이지 않는, 아니면은 일정 정도 수단으로서 가져왔지만, 군부 엘리트라든가 아니면은 그 경제 엘리트들, 그러니까 재벌이나 군바리들, 이런 애들이나 또 관료들, 이런 애들의 일종의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사법 엘리트 자체가 일종 스스로 이제 지분을 갖게 되고, 그 부분이 일정 정도 존재해 왔지만 그것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 이전에는 그것이 이제 자기들 스스로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소위 말하는 말 그대로 이제 사법당, 검찰당 이런 형태의 지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쨌든 대통령제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제 어쨌든 내각제가 아니면은 일정 정도 가미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사전에 이 포지션을 장악하기 위한 어떤 수작질들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얘들은 내년 총선에 승리나 이런 거보다는 확실한 똘똘한 50명, 똘똘한 몇 명 정도만 딱 남아있고, 나머지는 지역 기반에 있는 애들, 나머지는 어느 정도까지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100명만 넘게, 똘똘한 애들 100명만 넘으면은 함부로 못하죠. 아니면 대통령이 바뀐다 하더라.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때 문재인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요 사법 엘리트들을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그거를 영구적으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밑작업들이 말하자면 마약 혹은 깡패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전에는 주로 했던 것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벌들이라든가 이런 횡령 배임, 아니면 재벌들의 나쁜 짓들, 이런 것들을
두들겨 잡지만 지금은 이제 일정 정도 재벌들은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3세대, 4세대 재벌들이라서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뭐 제일 효과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장악할 수 있는 거는 소위 말하는 마약이라든가 대중적인 아주 골고루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약,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뭐 깡패만 잡고 있다고 하지만 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일정 정도 이 정의와 비정의 이런 구도 이걸 이제 만들고 있는 형태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는 뭐 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다 알고 있고 눈치채고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인 팩트가 다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약이 넘쳐난다. 근데 마약 수사 안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잘 먹혀들은 거죠. 이전에는 깡패가 넘쳐난다. 깡패 수사 안 할 거냐? 그거를 해왔죠. 근데 깡패가 넘쳐난다. 간첩이 넘쳐난다. 간첩 수사 안 할 거냐?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상당 부분 국민들한테 잘 안 먹히죠. 깡패가 넘쳐난다. 깡패 수사 안 할 거냐? 조금 먹히긴 하지만 딱히 지금에서는. 근데 마약이 넘쳐난다. 마약 수사 안 할 거냐? 이건 사실 일정 정도 상당 부분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거기서 이제 뭐 노동조합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얘네들이 노동조합을 두들겨 잡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거를 뭐 저희 간첩과 뭐 노동조합을 붙여갖고 한다 한들 크게 성과는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 그거는 이제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마약.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왜 한동훈이 작년 여름에 미국의 법무부에 가서 무엇인가를 배워왔는데, 무엇을 보고 왔는데, 단순히 저는 그때는 뭐 김어준 공장장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때는 자기 그 자녀 입시 비리 그거 뭐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그때는 그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사법 엘리트들이 권력의 지분을 갖는 방법, 미국식 방법들을 어떻게 됐는가를 배워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게 결국은 경찰국 신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지금에 나타나는 것. 근데 그것의 전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뭐 진보적인 뭐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건 인정을 하죠. 뭐 마약이 이게 넘치니까 마약 수사해야 된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제가 통계를 조작하고 숫자를 조작하면서 사회가 불안하다는 것부터 애초에 뭐가 잘못된 그걸 만들어내는 것부터 잘못된 그런 어떤 메커니즘부터 찾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조차 그거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논리가 막히는 거죠. 논리가. 그러니까 깡패만 잡고 있는 대통령, 검찰공화국의 피로감이 몰려온다 까지만 아는 거예요. 검찰공화국의 피로감이 몰려온다. 그건 본인 생각이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검찰공화국의 피로감이 몰려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마약공화국이 될 거야 그렇다고? 마약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라고 반대로 질문을 받으면은 안 되지. 마약은 잡아야지. 그러니까 검사나 경찰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 뭐 용인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마약이란 범죄가 얼마나 많고 어느 시스템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애초에 마약 범죄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가 뭐냐? 실제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맞느냐? 맞다. 그럼 어느 세대?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마약으로, 마약류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 문제 제기가 돼 갖고 이런 것들이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분석들은 안 하고 기본적으로 마약 범죄가 늘어나는 건 맞지? 부터 시작을 하니까 실제로 분석 자체가 잘못된 거죠. 결국은 한동훈의 말장난 정도 분석하고 뭐 그런데 결국은 뭐 사정정국이 어떻느니 그런데 그거만 분석했을 때는 사실 이거는 이 지금의 이 정치 상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사실은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부분도 진보 지식인이라고 하는 지식인들 아니면은 뭔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한 단계, 두 단계 넘어서려고 하질 않아요. 복고주의 아니면 과거 이런 거에 사로잡히고 어떤 지적 성장 아니면 분석적 성장, 이게 현실에 맞는 분석적 성장을 하려고 그러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이 신문에도 보수신문 뭐 이런 데도 납니다. 얘들도 문제 제기해요. 마약 전과 3범, 벌려도 집행유예, 마약과의 전쟁이 힘 못 받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마약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 체계적 통제 시스템이 엉망이다. 그리고 뭐 마약 전문가들이 마약류가 늘어나고 있다. 마약류 범죄가 마약 사범이 20대, 10대 막 늘어나고 있다. 왜 늘어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방어하고 왜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늘어나고 있다. 왜 늘어나고 있느냐? 돈을 구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범죄를 저지른다. 단순히 그 정도예요. 그리고 사실 이 손방망이 처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맞아요. 그거 뭐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를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뭐 얘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 마약 전문 병원 수요부터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 마약의 공급 관리, 수요 관리 이런 부분들. 근데 체계적이지가 못해요.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이 처리되는 마약의 범죄가 처리되고 치료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하나의 사이클링에 대한 처절한 분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마약 범죄가 많고 마약 연령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처벌을 강화해야 돼? 뭐 이 정도? 양형을 높여야 돼? 이 정도? 거기서 끝나거나 또 넘어가면 이거죠. 마약 전문 병원을 세워야 돼? 마약 그걸 어떻게 이제 그럼 그 부분이 왜 안 되고 있는지 마약 전문 예방 교육과 치료 보호가 모두 안 되고 있어요. 분명히 치료 보호가 10대 같은 경우 왜 안 되고 있는지 그럼 이것이 법무부의 문제인지 법원의 문제인지 그 분석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고 있어. 꼭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의사들이라든가 뭐 여기 관련된 사람들은 10대 마약이 인식이 중요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중장기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주먹구구식으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치료병원 만들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왜 안 되는가? 시스템적으로 왜 안 되는가? 왜 검찰 애들이 이것을 안 하려고 하나? 못 하려고 하나? 그 얘들의 이익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법 시스템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아구가 맞는 이런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분석들이 없이 마약 사범 늘었고 치료 체계 없고 중장기적으로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해야 돼 라고만 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분석이 들어가면 지금의 마약 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게 누구 책임이고 어디서부터 그걸 끊어야 되고 어떻게 바꿔야 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분명히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 분명히 이것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들이 존재한다. 그게 진짜 저널리스트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이걸 파헤쳐야 되는 거다. 단순히 안 되고 있으니까 해주세요,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제대로 된 분석이냐. 그게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안타깝죠. 이거 진짜 아주 독특한 기사 하나가, 끝낼 거면 5천만 원 줘. 침대 방화를 시도한 20대녀라고. 방화의 동기라든가 방화의 수법에 있어서 여성들은 침대, 옷, 소파를 부르짖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자동차, 집 같은 걸 부르짖습니다. 좀 다르죠. CCM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성들은 가까운 것, 몸에 붙은 것, 무엇인가 이런 형태의 친밀도가 높은 물건이나 그 도구에 불을 지르는 경향이 있고, 이 남자들은 그것을 대리하는 자기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자동차, 집 같은,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여성의 방화와 남성의 방화를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방화를 수단으로 삼는 것은 어떤 심리적 구조. 그래서 이 불이 난 어떤 대상을 보면 이게 여자가 했구나, 남자가 했구나 알 수 있고, 왜 했구나, 동기가 뭔지. 재미있으시죠? 요거는 방화 자체는 참혹한 범죄지만은 방화를 하는 심리적인 구조는 실제로 다른 범죄에 비해서 사실은 조금 더 구분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이 나갖고 상당히 흥미로워갖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 배달 많이 시켜 드시죠? 근데 배달 기사들이 이 신용카드를 복제, 무단으로 쓴 경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런 경우가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 선 결제를 하니까. 근데 혹시 배달 기사가 와서 카드 달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앞에서 거기 그 결제를 하도록 하고, 결제기 2개 가지고 다니거나 뭐 이상한 느낌이 오면 바로 제지를 해서 확인을, 여러분 저기 핸드폰에 쓴 거 바로 이런 것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역사 내피셜 그놈 녹음하러 떠나겠습니다.